네, IMF가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강달러 기조와 함께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이유로 꼽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저유가로 인해서 소비는 빠르게 회복세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를 했지만 일단 세계 제1경제대국인 미국의 성장률을 낮췄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 시장은 크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좀 판단을 하면 좋을지 오늘도 MTN의 김종우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강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이건 뒷북의 뒷북이라고 봐야 되겠죠.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게 언젠데 이제 와서 달러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 이건 경제학자가 해야 될 일인지 좀 의심이 들 정도로 바보 같은 분석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 미국의 지금 서프라이즈 지수, 유럽의 서프라이즈 지수가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미국의 서프라이즈 지수는 지난 4분기부터 이미 꺾이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도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고요. 반대로 지난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유럽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쪽 옆쪽의 흐름을 보시면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는 미국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유럽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양쪽의 이제 환율에 따라서 약간 변화된 상황들이 이미 충분히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1분기의 경제 지표가 안 좋아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미국의 전체적인 성장률을 낮출 수는 있지만 하반기의 기대 요인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걱정할 건 없다라고 보시는 게 적절한 분석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헤드라인 지표가 내려온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주요 국가들의 가계 저축률 동향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이제 환율 변화나 유가 변화로 인해서 대부분 국가의 저축률이 모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소비를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하반기 경기가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안정을 찾고 이러면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 중심 국가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하반기는 고용 회복과 함께 소비가 미국 경제를 이끌어줄 것이다. 최소한 미국 경제의 하락을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아마 QE4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도 제 입장에서 보면 약간은 좀 오버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장이 소비와 시가총액의 흐름이 같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올라가게 되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그 자산 가격의 상승 효과가 웰스 이펙트, 부의 효과로 이어지면서 소비로 이어진다라는 것인데요. 미국의 사람들 지금 대부분은 미국 주식이 아닌 유럽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최근 유럽 주식의 수익률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 주식은 빠지고 있지만 투자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새롭게 투자하고 있는 유럽 주식이 워낙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웰스 이펙트가 존재할 수 있고요. 국내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앞으로 폭발적으로 좋아질 거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가장 구체적인 이유는 각국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저축을 아주 확 줄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연금 저축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지표가 한번 좋아지게 되면 급속도로 좋아지면서 크게 밀어올리는 그런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이런 제한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비교적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면서 고용과 소비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비와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미국은 결국 현재 지금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셰일가스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내구 소비재와 관련된 소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미국 내 필수 소비재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공장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그 공장의 확장에 따른 기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저는 여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와 관련돼서 항상 똑같은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반기 미국 소비가 증가한다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IT 핵심 부품주들이 여전히 좋을 것 같고요. 또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와 같은 현대차의 추가적인 공장 확장의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군들이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 회복에 따라서 여전히 우리나라의 내구재 관련 업종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해외에서 또 다른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가 나오고 있죠.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그리스가 디폴트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고, 오늘 또 독일에서는 경솔하게 그렉시트를 발언하지 말아라라는 경고성의 발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외신들을 좀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이 뉴스를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은 시장에 영향이 없기 때문이고요. 또 그동안 너무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넘어갈 텐데요. 시장에 영향은 없지만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시장의 지표만 놓고 보면요. 이미 그렉시트는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에서 그리스와 독일의 국채 스프레드인데요. 10년물 국채 스프레드가 지금 얼마만큼 차이가 나고 있느냐. 이미 10% 이상이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 여러 가지 위험 상황들을 대부분 반영한 게 아니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옆에 보시면 그리스 예금인데 그리스 예금이 지난 2012년까지 급속도로 이탈하다가 좀 안정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또 급속도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렉시트가 될 것을 이미 반영을 해서 그리스 은행에서 상당수 많은 돈이 이미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독일의 여론이 바뀌고 있는데요. 지난 2월 달의 여론조사와 3월 달의 여론조사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리스 따위는 그렉시트가 되어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오히려 그렉시트를 시켜라라는 그런 독일 국민들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독일 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유로존 내에서도 그렉시트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그렉시트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독일 그 장관의 얘기도 아마 이런 의미일 겁니다. 그리스 따위는 디폴트에도 아무 영향이 없다. 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유럽은행들의 그리스 채무 동향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익스포저 자체가 과거 대비해서 지금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해도 문제는 없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유로를 흔들 정도로 그리스가 나가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경우 다른 여타 국가들이 다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없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원하는 최고 시나리오는 뭐냐면 다시 한번 헤어컷을 할 정도로 그리스가 디폴트를 하되 유로존 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기만 한다면 나쁠 것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가 러시아라든지 다른 국가들의 손을 잡고 아예 드라크마화를 부활시키고 이런 형태로 만약에 가서 그렉시트를 돼버린다면 그때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 이슈의 핵심은 두 가지.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가 지금 디폴트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렉시트를 하느냐 아니면 유로존 내에서 머물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대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IMF의 성장률 전망과 함께 그리스에 대한 이슈들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제 종목에 관련된 이슈들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네. 앞서 저희가 오늘의 포인트를 통해서 네이버와 구글의 주가를 비교를 했었는데 이 구글의 주가는 일단 최근 들어서 힘이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 이유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아까 달러 얘기도 해주셨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성장 둔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성장 둔화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정체의 양상을 얘기하기 쉬운데 구글의 지금 실적을 한번 볼까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구글의 분기별 매출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시장 기대는 뭐냐 하면 이렇게 성장할 걸 기대하고 있는데 너 이거밖에 성장 못해?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하는 얘기죠. 너의 잠재력이 얼마인데 너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와. 너 좀만 더 노력하면 더 성적 좋아질 수 있는데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에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실적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모바일 쪽으로 시장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과연 구글이 그동안 웹 기반으로 발생했던 광고 수익을 과연 모바일에서 또 거둘 수 있느냐라는 그런 시각이 존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구글의 최근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비용들이 다 뭐냐? 구글의 프로젝트 X입니다. 이 구글의 프로젝트 X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무인카 아니냐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구글의 프로젝트 X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전부 다 프로젝트 X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IoT 사업도 프로젝트 X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프로젝트 X일 수 있고 또 향후 우주 프로젝트도 프로젝트 X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가시화되고 있는 게 무인차인 거거든요. 근데 이 무인차 지금 만들었다라고는 하고 20만 킬로 이상 무사고 주행했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당장 팔 수 있을까요? 구글이 제조 시설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구글이 앞으로 대단한 걸 만들어내고 있고
대단한 걸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적으로는 다가오지 않고 있고 나가는 비용만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프로젝트 X 따위는 버려라. 그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면서 최근에 거기다가 이제 반독점 얘기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구글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해진 거죠. 요약해보면 구글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데 성적이 그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구글은 최근에 주가가 부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 반독점 이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 부진을 계속 겪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페이스북은 실적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구글의 주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글이 무인차와 같은 신규 사업으로 인해서 성장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지만 그 이익을 숫자로 가시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동안에는 주가 흐름의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작년 이후로 주가가 줄곧 고점에서 밀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익 성장성의 한계에 다다른 것인지 아니면 증권사들의 리포트처럼 아직까지 라인의 성장성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이버는 뭐 이준희 앵커가 잘 알겠지만 제가 그동안 뭐 6개월, 8개월 전부터 계속적으로 들어온 말씀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80만 원 이상에서 별로 매력 없다라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매력이 높은데 만약에 뭐 해외 시장에 IPO를 하게 되면 그게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두 가지에게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도 지금 구글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고 가입자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중요한 건 비즈니스화라는 거죠. 다 돈 되는 사업들이 돼야 된다. 7억 명 기반으로 사람들이 있으면 뭐하냐. 그 7억 명을 기반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 돈을 버는 서비스가 지금은 게임하고 스티커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이후에 뭘 할 거냐라는 것을 계속 시장은 묻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최근에 라인페이를 일본에서 가맹점을 늘려나가면서 실제로 이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들을 앞으로 계속 확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돈으로 돌아오려면, 즉 실적으로 눈으로 드러나는 성적표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네이버는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가장 주가는 제일 싸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상 실적만큼 정도,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정도의 성적표는 앞으로도 거둘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전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만약에 해외 시장에 IPO가 정말 된다면 그때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이버에 대해서는 장기 매수 전략 그리고 IPO가 정말 해외 시장에서 나타난다면 그때의 변동성을 고려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약간의 좀 비중 축소 전략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네이버가 IPO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관점을 봤을 때는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이 좋겠지만 향후 주가의 변동성을 감안한 전략도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까지 모두 다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네, 어제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오늘 좀 다소 불안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불안감을 안도감으로 바꿔줄 만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선 전략 함께 하시죠.